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장은 또 아쉽게 끝났고요. 시장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오늘 일단 이제 내용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오늘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좀 캡처를 해놔가지고 내용이 좀 괜찮았고, 또 관련된 뭐 이제 ETF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내용들은 또 제가 다른 몇몇 또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PBR 관련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계속 잘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들 잘 찾아서 장기 투자하면 성과를 낼 겁니다. 그런 기업 이제 찾는 게 숙제인데 시장이 어쨌든 정부가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HBM 관련된 얘기들 많아. 마이크론이 뭐 갑자기 양산한다 그러니까 놀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했는데 그 내용들하고 이제 계속 나오지만 전공정 회사들 보자.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벌크선, 페노션 얘기고 하이브, 테스, MC넥스, 풀무원, 삼성전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PBR이 낮아요. ROE가 할인율도 좀 큰 편이고 한국이 지금 한 20% 정도 할인 받고 있는 거죠. ROE가 낮으면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과 제가 PBR의 관계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적정 PBR 구할 때 적정 PBR 구하는 공식 중에 할인율,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 ROE 있죠, 이거. 자기자본, 내가 자기자본 들여서 얼마 벌 거냐.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보면 10%죠. 그게 ROE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ROE를 할인율이 있어요.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걸로 나누면 PBR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높으면 PBR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낮으니 PBR이 낮은 거고 기업 지배구조. 우리나라 문제가 많죠. 사실 지배구조 개선해야 되는데 뭐 그나마 9위에서 8위로 좀 올라왔고 배당 성향도 한국 보세요. 뭐 거의 끝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환원에 좀 소홀한 국가예요. 그 뭐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정부가 방향은 저는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주가치 존중 기업 문화로 바꾸겠다. 대신에 이걸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일본은 좀 강제성이 있어요. 안 하면 상장 폐지까지 가요. 그걸 고려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었으면 좋은데 그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 정부 입장에선 그거예요. 기업한테 일단 맡겨보자. 그래서 아마 안 되면 강제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서 공시하라 이거죠. 일본과 비슷해요. 그러면 세제 지원 같은 거 해주겠다. 좀 더 구체적인 세제 지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평가 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아마 이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래소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고 6월 달에 나와요. 근데 아쉬운 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시장은 빨리 발표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지금 3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또 야, 이거 언제 나오냐.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하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고, 그 핵심은 상장기업 스스로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너네 기업들이 그냥 해.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 거래소 통해서 공시를 하고 얼마나 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그러니까 저 ROE 있죠. ROE를 어떻게 올릴지 보고서 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 내용이고 현황을 진단을 하고 너네 회사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진단해. 목표 설정해.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들고 이행해라.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하라는 거죠. 스스로. 근데 이걸 안 해도 페널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겠죠. 예. 일단 하게 되면 또 따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 큰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부터 쭉쭉 한다면 따라하겠지만 아쉽게도 강제성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센티브 주겠다는데 밸류 포창은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 좀 너무 약하고 세금 좀 비용 좀 완화시켜주고 자사주 매입하면 비용 인정해주고 그 세금 깎아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물론 좋죠. 좋은데 실효성이 좀 있을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라고 주어진 게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매년 5월달에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야죠. 잘 안 하는 기업도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을 정확하게 이 회사 주주와는 칭찬, 이 회사 주주와는 불합격 명확하게 이걸 공시하면 기업들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좀 제도 보완은 더 필요할 것 같고 밸류업 지수 개발해서 9월까지 개발한대요. 그럼 10월에 ETF 나오거든요. 여기 포함된 기업들은 수급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포함될 기업들이 있다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들의 역할을 적어줬어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죠? 연기금이 이제 갖고 있는 지분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많이 갖고 있죠. 우리 돈이잖아요.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나서서 이거 주주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의견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기관 뭐 꼭 연기금 아니더라도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회사에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너네 왜 안 하냐 기업 가치 제고. 그러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게 될 거고 또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뭐 좋고요.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는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아쉬운데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뭐냐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 때 기존 주주 피해 없게 하라. M&A 할 때 기존 주주권 왜 주식 안 사주고 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사냐 이런 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거 좋아요. 취지 좋고 IR도 제발 좀 공평하게 개인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랑 간담회가 끝나면 그거를 다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거기다 홈페이지 왜 그거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다 하는데. 예. 아니 정보가 더 공평하게 이게 해야죠. 모든 정보는 다 공평하게 돼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말고는 개인 투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죠? 그걸 잘 활용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보의 비대칭은 주면 안 되죠. 네, 그게 좀 이제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홈페이지 가면 뭐 IR 자료 아예 없는 기업도 많아요. 그건 진짜 아니죠. 예. 그러니까 IR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요게 제일 문제였죠. 자사주를 인적 분할할 때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 M&A나 뭐 이런 거 공격당할 때 자사주 마법.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쓰라 이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발표되는 거 보고 처음에 좀 실망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좀 더 구체적인 게 없네. 예. 뭐 당근도 너무 약하고 채찍도 없고 이게 진짜 기업들이 할까?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저도 저녁에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도 더 확인해보니까 정부의 방향은 잘 잡았어요. 예, 주주 가치 증가해서 그 지금 소득 격차 있잖아요. 소득 격차,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한 룰이 제정이 돼야 되고, 예, 뭐 공매도 제도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이런 이제 또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 방향, 또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국 주식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발 내딛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일 걱정은 하다 말까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이거 안 하니만 못한 건데, 근데 발을 내디뎠는데 이걸 그냥 하다 말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뚝심 있게 아마 추진을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는 기업들 많아요, 주주원은. 근데 그 기업들이 주가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는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쫓아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기업 오너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예. 주주 환원 같은 거. 그래서 뭐 상속세 얘기도 많이 나오죠. 상속세 좀 깎아줘야 된다. 예. 너무 상속세가 높으니까 주가 올라봐야 상속세 내느라고. 뭐 저번에 넥슨 기억하시죠? 넥슨 창업주 사망하고 나서 상속세 거의 절반이 나가니까 정부가 최대 주주가 돼버렸어요. 네. 그것도 좀 뭔가 문제는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낮추는 거는 좋은데 또 국민 또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상속세 문제도 쉽게 건들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나 주식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도 좀 인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세금 문제도 건드려 줘야 됩니다. 세금,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그래야 우리가 배당 투자할 때 혜택을 많이 받죠.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세금 비싸지는데. 예. 아무튼 이런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법 개정, 또 아까 상법 개정, 이 법까지 개정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뀌고 여러분이 장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출발점은 열렸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두고 싶고, 마지막에 이거 내용 또 잘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기관 애널 개인들이 각각 할 일, 기관 투자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주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적절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 이런 이제 트렌드 파악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애널리스트들을, 그러니까 일부는 좀 애널리스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뭐 보고서 나는 안 본다. 예, 애널리스트들 인정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성도 존중하고, 예, 그런 이제 문화들이 조성이 되면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좋은 거지. 막 서로 헐뜯고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관도 기관 나름대로 잘하고, 애널리스트도 잘하고, 개인도 각자 자리에서 존중할 거 존중하고, 또 물론 이제 잘못한 건 비판하셔야죠. 예, 비판할 건 하면서 한다면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 바뀌는 물꼬가 터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도 좋지만 정말 2024년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HBM3 이 대량 양산 보도 관련 코멘트, 마이크론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HBM3 이 최신 제품입니다. 하이닉스보다 먼저 만들고요. 경쟁 제품 대비 30% 소비 전력 낮고. 근데 고영민 연구원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번 공급망 체크해 봤더니 이 하이닉스는 MRMUF 오븐에 대량으로 굽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칩과 기판 딱 붙일 때, 얘를 그러니까 HBM을 이렇게 후공정으로 붙일 때 MRMUF 방식으로 한 번에 구워요. 근데 TCNCF는 하나씩 합니다. 기판과 칩을 연결할 때 오래 걸려요. 저게 삼성 방식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걸 잘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냈는데, 마이크론이 저 방식으로 지금 쉽게 쫓아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생산 능력도 지금 마이크론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에서 4만 장인데 하이닉스가 11, 12만 장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수율도 아직은 좀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우위는 여전히 이어진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국내외 주요 소부장 기업들 접촉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HBM 관련주 급등했잖아요. 마이크론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또 협업하는 거 아닌가. 근데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수주 그거는 보이진 않는데요. 소부장 기업들이. 언젠간 또 수주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도업체 하이닉스를 쫓아가긴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희 연구원님은 너무 경쟁적으로만 보지 말자. 언젠가 경쟁은 펼쳐질 거고 3사가 다 들어가죠. 우리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삼성도 언젠가 들어가요. 삼성이 늦은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삼성은 12단, 저건 8단짜리죠. 12단 HBM3 2분기에 양산한다. 이 얘기가 딱 나와버렸어요. 뉴스로. 원래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3사가 모두 다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의 차이지. 예. 그럼 여기서 누가 제대로 돈을 버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만 거만 쓸 이유도 없고, 또 TSMC로만 할 이유도 없고, 삼성 것도 쓸 수 있고, 마이크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이런 이제 파운드리도 뭐 인텔에 맡길 수도 있고, 지금 TSMC 혼자 잘하니까 그쪽에 맡기지만 삼성도 따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HBM 경쟁 증가 우려보다 예, 이런 특수 메모리 제품이 확대되면서 질적 성장에 주목하자.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 HBM 있게 경쟁하면 HBM 소부장은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관련 기업들 급등이고, 저스템인가요? 기억나시죠?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이게 저스템이 그 습도 조절하는 장치죠. 한번 예전에 공부했던 기업이죠. 그 기업이 뭐 오늘 뭐 상한가 같고, 뭐 QRT라는 기업도 있고, 되게 막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거기 관련돼서 막 주가가 또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3분기에 양산하는데, 오늘 뉴스로는 또 2분기에 양산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입니다. 방향과 질이에요. 예,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 수율을 높이면서,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실망했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만 갔잖아요. 근데 삼성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한테 더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기서 뭐 하이닉스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반도체도 돌아서요. 그러면 삼성이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비중이 그쪽이 크니까. 그러니까 삼성을 그냥 너무 안 간다고 나쁘게만 보지 말자. 요 밑에 보면 이제 하나투자의 김강진 연구원님도 이제 전통 반도체 주목해야 된다. D램 가격 지금 오르고 있고요. HBM과 비슷한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올 거래요. 그 전통 반도체도. 예. 그래서 2분기부터는 한번 이쪽을 주목해보자. 그래서 1분기까지는 되게 약하지만 2분기부터는 좀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 보면 이제 이 전통 반도체도 돌아선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삼성 그 평택 이제 그 공장도 이제 D램 좀 더 그 설비 투자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원래 파운드리 쪽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를 일단 잔여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D램 쪽으로 좀 앞당기는 것 같고, 평택 네 번째 공장 P4는 이르면 3분기 초부터 연구개발용 장비 반입이 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양산 라인 투자 위한 장비 발주 이제 본격화 기대가 되고, 요 내용을 이제 많이 공유해드렸죠. 여기서만 나온 건 아니고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3분기 3월까지만 조금 이제 전공정 회사들 부진하더라도 잘 인내한다면 2분기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D램 예, 가동 좀 높이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HBM으로 오늘도 쏠렸어요. 근데 그쪽만 너무 보진 마시고 좀 모듈은 이런 전공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공정 소재 어디죠? 동진쌤이 있게 한솔케미카,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죠. 뭐 원익 QNC, 뭐 월덱스 뭐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장비 회사는 원익 IPS, 또 PSK, 예,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또 뭐 테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공정 관련 기업들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규제하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그거는 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니케이에서 보도가 나왔대요. 첨단 반도체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반도체 그런 수출은 좀 규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예. 그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수출하는 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한국에 뭐 중국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이 한번 좀 출렁했는데, 그 우려감은 좀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제오스파크, 주성엔지니어, 또 대표적인 넥스틴 같은 기업들이죠. 예,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 좋은 건데 중국이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건 좀 무섭죠. 좀 걱정은 돼요. 저게 이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절대 포기를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투자의 최고연구원이 벌크해온 운임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고 지난주에 이제 BDI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월 비수기인데도 이 작년 평균보다 높고 21년, 22년 수준 그때가 호황기 때거든요. 되게 좋았을 텐데 그때보다 더 그때 수준만큼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공급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화물선 시장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좀 괜찮게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페노션이 갑자기 무슨 HM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페노션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저평가돼 있고 다만 이제 이 운임이라는 걸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고 중국은 회복되겠지만 그렇지만 중국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예. 그래서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은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환경 규제 계속 이어지니까 배는 점점 공급은 줄어들 거예요. 벌크선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이게 운임이고 역대 과거 평균보다 높죠. 지금 진한 파란색. 그다음에 공급이 검은색이거든요. 수요 대비해서는 조금 많지만 수요는 예측이 어려운데 공급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꾸준히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주가 왜 이렇게 빠졌나. 근데 사실 이 정도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좀 오늘 빠진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4분기 실적 잘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왜 빠졌냐? 1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앨범을 구매를 많이 안 하고 팬덤 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막 삽니다. 2개 살 거 4개 사고 막 이랬거든요.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경쟁하면서. 우리 오빠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질 수 없어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약화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가 둔화된 건 맞아요. 둔화되고 있죠. 이번에 르세라핌도 지난번보다 앨범 판매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앨범 판매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꺾였네. 성장 끝이네. 이러면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앨범보다 또 중요한 거 중에 앨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콘서트랑 스트리밍 있죠. 음원. 이쪽은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하이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이제 위버스라는 또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위버스 멤버십 아마 유료로 할 거예요. 그게 또 출시가 되면 당연히 수익성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당 구매자 수 그러니까 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한 명이 뭐 여러 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수 있죠. 한 명이 하나를 구매하건 한 명이 2개를 구매하건 전체 몇 명이 구매를 했냐 이건 역성장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팬덤은 확장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런 음원 사이트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서구권에서 이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르세라핌도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앨범 판매는 좀 실망스럽지만 음원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음원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중에 한 30% 이상이 음원이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앨범 판매 둔화에만 보지 말고 이런 좀 확장되는 것도 좀 보자. 특히 르세라핌 컴백에서 그런 게 보였고 이번에 신보 이지가 나왔는데 보시면 판매량은 21% 줄었어요. 음원 스트리밍은 오히려 전작보다 늘었어요. 더 대중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케이팝이 나아가야 될 게 저기 미국이나 저런 쪽에서 스트리밍 있죠. 요게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대중성을 나타내거든요. 그거랑 콘서트. 그걸 통해서 콘서트를 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 구조는 유효하다. 다만 앨범이 안 되니까 시장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안 될 때가 저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위버스 월간 사용자 수고 좀 정체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결제액도 조금 이제 정체돼 있으니까 약간 요 지표들 보면 좀 성장이 좀 둔화된 것 같죠.
그런 것도 약간은 악재로 작용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의 주요 그 라벨,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브 밑에 여러 막 소속사들이 있어요. 음반도 만들고, 그래서 빅히트가 BTS고 플레디스에는 세븐틴이 있어요. 각각 조금 다른 거죠. 근데 하나의 하이브에 합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북미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좀 북미 비중 올라갔고, 국내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인데 이렇게 좀 급격히 늘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정점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앨범 판매량 1위는 세븐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하이브거든요. 하이브가 거의 싹쓸이 하고 있죠. 음원 매출 급격히 늘었고, 점유율도 하이브 점유율이 이 검은색이에요. K-팝 하이브, 급격히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좀 안 좋다는 좀 우려도 있고 해서 주가 빠졌지만 2분기에는 주요 아티스트 컴백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테스는 실적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걸 좀 염두에 두고, 특히 1분기는 흑자전 할 것 같고, 이미 뭐 낸드는요 장비 수주가 별로 없어요. 설비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적자 예상은 했지만 좀 예상보다 좀 더 적자가 났고, 다만 1분기, 근데 1분기 숫자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좀 실적 개선되는 걸, 그래야 시장이 좀 믿지 않나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전공정 말씀드린 대로 낸드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테스의 좀 실적 개선 좀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러나 올해 뭐 지연됐던 하이닉스 신규 장비 공급 이어지고, 또 낸드 업황도 돌아선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공정 장비도 그냥 보수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PBR도 이미 낮고,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러나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은 조금 아직은 필요합니다. 25년에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주 좋은 모멘텀. 그래서 하반기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 견뎌내시면 좋겠고, MC넥스도 실적은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수익성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전장 쪽, 이쪽 모바일은 괜찮았는데 자동차 카메라 같은 건 납품하죠. 요게 이제 수익성이 환율 때문에, 비용 상승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쪽은 괜찮고요. 전장 부분도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2분기부터 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은 괜찮다. 그래서 이미 최악의 실적은 지나갔어요. 다만 정말 답답하고 뭔가 성장이 안 나오니까 주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모바일, 특히 모바일 쪽은 살아나고는 있는데 자동차가 꺾여버렸죠. 이게 언제쯤 좋아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할 때까지는 약간 주가는 조금 정체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DS투자증권의 장재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4,000원 유지를 해줬고요. 풀무원의 2024년 매출액은 일단 3.1조 원. 근데 풀무원이 지난 몇 년간 되게 고생한 게 이 해외 법인 적자 나서 그래요. 근데 요거 이제 아마 흑자로 돌아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올해 11억 흑자 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가 돌면 풀무원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난 이제 안 좋았던 것보다 앞으로 좋아지는 건데, 풀무원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해외 쪽에 수익성 개선이 나올지, 국내는 그래도 견조해요. 그래서 해외입니다. 여기도 이번 IR을 했는데 주요 질문이 대부분 해외, 재무구조 좀 안 좋아요. 언제 개선할 거냐.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그 면 제조 라인 증설을 완료했는데, 그럼 수출할 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죠. 미국 현지 생산하니까. 그 다음에 제품 수도 확대하고 있고,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수익성 개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요 유통 채널 매출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하고 있고, 일본은 두부바가 매출이 확대되고 있대요. 마진이 좋은. 그래서 올해 해외 사업은 상반기 적자 축소되고 하반기 흑자전. 이대로 간다면 올해 주가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일단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현금 흐름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비용을 줄이면서 그동안 이제 씨앗을 뿌려놨던 이 해외 사업부가 돈을 버는 거. 보면 매출은 늘어요. 해외가 돈을 못 벌어요. 이거를 벌어야 이제 주가가 움직입니다. 풀무원도 올해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꾸준히 관찰 필요하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뭐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풀모 이제 미국 생산 기지고, 현금 흐름이 이제 일단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곤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설비 투자가 이 녹색선이거든요. 이게 줄고 있죠. 에비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실제 현금 흐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많이 올해 늘어날 걸로. 그러니까 저런 게 늘어나면요, 나중에 주주 환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런 걸 통해서 재무 구조도 좀 완화되고 이러면 나중에 주주 환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은 미국의 실적 호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가가 너무 장기간 부진해서 뭔가 반전만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뭐 실적 괜찮다고 합니다. 1분기. 1분기 안 좋을 거란 얘기가 좀 많았는데 예상보단, 여기 김은호 연구원님은 오히려 좋게 올려버렸어요. 추정치를. 그래서 카메라하고 MLCC가 괜찮고 기판은 조금 아직은 시간 걸리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은 좀 부진하고, 컴포넌트가 MLCC거든요. MLCC가 무려 70%. 광학동식 카메라. 이게 다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서 좋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온 디바이스 수요를 좀 받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올린 거는 긍정적인데 주가는 반응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을 갖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적 추정치는 아까 그 김은호 연구원이 방금 삼성전기 요거 2.5% 정도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현대글로비스 있었습니다. 김효준 상무가 뭐 많이는 안 샀고 1,800만 원 정도 매수가 있었고, 어제 공시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 3호중공업이 또 LNG선 4척을 수주했어요. 오늘 또 주가 괜찮았죠. 그래서 조선 쪽에 이런 수주가 있었다는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틀째 실망감으로 주가가 밀려버렸고,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AI 모멘텀도 어느 정도 소진됐죠. 실적 시즌 끝나가죠. 밸류업도 일단 끝났고, 단기적으로 없습니다. 올라갈 재료가 없고, 거기다가 오늘 하이닉스가 급나간 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었고, 코스닥은 더 안 좋았어요.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충격받았고, 일부 바이오 빼고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렇게 누군가 많이 판 건 아닌데,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거셌던 게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오늘 좋았던 거 HBM 관련주는 뭐 좋았습니다. 오늘 그 QRT란 기업이 25% 급등해. KC텍, 제우스, 뭐 한미 어마어마한 대단한 기업이고요. DIT, 오픈 엣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조선주가 오랜만에 좋았어요. 오늘 하나오션,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행, 이런 기업들 다 수주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현대미풍은 좀 여전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게 또 오늘 특징적이었고, 오늘 또 증권업종도 전체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다만 하나투자는 원래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았고, 반도체 장부에선 저스템이 오늘 주가가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뭐 거의 다 하락을 했고, 초전도체가 많이 빠졌고요. 여기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오히려 올랐네요. 영화 관련주 오늘 좀 조정받았고, 미용의료기기 오늘 APR이 상장했죠. 오늘 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장주가 상장을 했는데 수급 이슈가 생기면서 좀 관련 기업들 빠졌지만, 너무 이걸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FDA에서 거절 받았죠. 서류 보완해오라. 그래서 그걸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지만 서류 보완만 잘 한다면 또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거는 회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의료 AI는 오늘은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뷰노나 루닛이 일단 지난번까지 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충격을 받았고, 원격 진료까지
그러니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대부분 여기 의료 AI랑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일단 주가 급락했고 AI 관련주도 오늘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AI 중에 그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소라 있죠. 그 동영상 그거 관련된 기업들 혹시 밸류체인 있냐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면 국내 기업은 없어요. 별로. 뭐 몇몇 기업들이 연동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소라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라도요. 제가 뭐 AI 끝났으니까 AI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 반도체 끝나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만약에 동영상이나 이런 소라 관련된 생성 챗 GPT 그게 뭐 밸류체인이 또 형성이 되면 그때 영상 한번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예. 테라사이언스가 빠져서 그런 것 같고 해운주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HMM이 좀 안 좋았고요. 엔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 충격. 그리고 카리나 있죠. 에스파에 여기 이재욱 씨인가 그 탤런트 그분하고 아마 사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또 그 부분도 주가에 약간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오늘 이제 의료 쪽 관련된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통신 장비, 반도체 재료, 그다음에 스마트폰 섹터, 2차 전지 장비 뭐 할 거 없이 오늘 수많은 섹터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등락률 기준으로는 일부 기업도 이렇게 올라간 기업도 많이 있어요. 예. 상한가도 일부 간 기업들 또 APR도 오늘 27%면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있지만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이렇게 보면 다 그냥 급락해버렸습니다. 이 정도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예. 동국제약도 APR 상장하니까 그냥 때려버리네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수혜 기업인데 시장은 그렇게 또 반응을 한 것 같고 VT 화장품 회사죠. 여기도 실적이 글쎄요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는지 오늘 9%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격받은 기업들이 좀 많았고 그 영향으로 증시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좋았고요. 셀트리온 쪽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좋았고 삼성전자 괜찮았지만 하이닉스가 5%나 급락한 게 조금 증시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HMM, 삼성 SDS 좀 많이 빠졌고요. 하나에어로는 후실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하이브가 실적이 안 좋았고요. 조선주 좋았고 한국타이어는 뭐 뚜렷한 악재는 아니고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아마 차익 매물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쪽 여전히 안 좋고요. 에코프로 비하면 근데 코스피 이전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떴더라고요. 예, 이전 선상 이제 결의했고 주청소 결정하고 이제 결정되면 신청하겠죠.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BM도 옮겨가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아요. 사실 큰 덩치가 없어지면. 예.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 좋았고 엔터조 안 좋았고요. 루닛도 안 좋았고 삼천당 제약, ISC,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반도체 일부 소부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좋지 않았고요. 일부 기업들만 좀 반등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반도체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가는 뭐 기업들 몇 개만 딱 추려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기업들은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도 못 오른 기업들을 그냥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계속 좀 잘 관찰하시면 되겠고 결국 시점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도 어쨌든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이런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AI 사이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AI 사이클도. 그리고 저 PBR 요 모멘텀도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재료가 노출되면 한번 흘러내리거든요. 그때 대응만 잘 하셔서 포트를 잘 갖춰 놓으시면 또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HBM도 아시잖아요. 뭐 흔히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 제가 그때 한참 많이 질문받았어요. 주가 급등하고 급락만 하면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뚫고 올라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진 않고요. 오르고 급락하고 오르고 급락해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잘 대응하신 분들이 성과를 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AI든 저 PBR이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아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안 되는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시장도 너무 막 나쁘게 보지 마세요. 예,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좀 늦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오전에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